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살펴볼 주요 내용은요, 이상심리의 주요 이론과 그리고 정신장애 통계 편람, DSM-5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임상심리사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 이상심리와 오늘 수업에서 얘기하는 전반적인 이상심리 과목의 개론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심리의 주요 이론 보니까 나오는 게 어떤 이론이에요? 정신분석 이론이죠. 자,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 기본 이론을 잘 공부를 해두시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내용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쉽다는 거. 어때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여하튼 간에 그때 처음에 알쏭달쏭한 내용들도요, 이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좀 덜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자, 정신분석 이론 하면 누가 만들었다? 그렇죠.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분이 너무나 중요한 이제 관점으로 이제 대두가 됩니다. 자, 정신분석 이론은요, 이상행동, 즉, abnormal behavior를 심리적 원인에 이제 설명하는 최초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에요.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한다는 거. 그 어떠한 심리적 요인을 억압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동과 의사 선택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의식에 대한 가정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내면적인 세계가 있다고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억압한 여러 가지, 그렇죠.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성적 욕구가 이 무의식 안에 참아내고 억압해서 하나의 표상 덩어리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적 욕구를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의식 안에 우리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엄마와 아빠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엄마에 대한 그 사랑하는 이성의 마음을 철회하고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 도덕성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것들을 내가 내사할 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원초적 욕구로 나누고 있는, 그렇죠, 원본능, 그리고 자아, 그리고 초자아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요. 자, 그 다음 이론은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행동주의 이론 하면 뭐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학습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고전적 조건 형성이 있고 조작적이 있다는 것 정도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어떻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이 된 것이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우리가 상정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이상 행동이 형성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배웠었던 고전적 조건 형성,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 즉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강화가 있고 없고의 차이죠. 이 외에도 사회적 학습 이론 등으로 다른 사람하고의 그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모델링의 경험의 유무가 있는지, 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까지 이 행동주의 이론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요, 왓슨과 레이너의 이제 그 고전적 조건 형성에 기반이 됐던 그 실험이 있었죠. 리틀 알버트 실험. 이 왓슨이라는 학자, 그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결국엔 이상적 행동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강화와 처벌, 그리고 체계적 둔감화, 특히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런 기법들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이론은요, 인지주의 이론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정신분석이 있고,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이 있어요. 자, 정신분석은 쉽게 얘기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행동주의 이론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없고의 세계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론이 달라지는데, 자, 이 인지주의 이론이 중간에 또 끼게 됩니다. 뭐냐?
인간의 이 변화란 거, 행동이란 거, 뭔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생각의 체계가 있다고 상정을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지 이론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세계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정신분석 쪽으로 조금은 갈 수도 있지만, 이 인지주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한 틀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 치료의 진전도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하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모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인지론은요, 인간을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른바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인지, 도식, 신념, 자동적 사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상담이나 다른 이론 공부할 때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외에도요, 이상심리에서는요, 다른 여타의 성격 이론이나 상담 이론을 떠나서 생물의학적 이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인간의 이상 행동이라는 것은 네 가지 이론의 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물과 우리가 이제 유사한 관점의 그 어떠한 생의학적 관점들, 우리의 뇌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중독일 때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더라,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제 살며시 강조하는 게 신체적 원인론의 전통을 두고 있는 생물의학적 입장이란 거. 그래서 모든 정신장애는요,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생물의학적 입장에서는 특별히도 이 뇌에 대한 관점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신경 전달 물질들이 나뉘어지겠죠. 기쁠 때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혹은 스트레스 받을 때는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에 대한 이상이 바로 이 정신장애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MRI나 PET 등과 같은 도구를 통해 우리의 뇌의 이상성 여부와 이 정신장애 진단을 이제 조금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통합적 이론이 있어요. 자, 통합적 이론은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정신분석, 그리고 인지주의, 행동주의 이론을 비롯해서 인본주의 이론과 사회문화적 관점을 다 이걸 우리가 믹스시키는 겁니다. 왜냐? 이러한 이론별로 다 장단점이 뚜렷해요. 그래서 장점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절충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리에 대한 그런 근원을 통합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최근에는 임상적 문제에 대해서 생물학적, 그리고 이제 사회학적, 심리